여러분들 또 뵙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는요, 여러분들 그 시대 정신이라는 거 알죠?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이라는 건데, 미국 사회,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시대 정신의 변화, 미국이라는 나라를 200년의 국가인데 250년이 됐죠. 나라 250년이 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시대의 어떤 큰 굴곡의 변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단순히 오늘 영화는 신데렐라 그렇다고 우리 만화영화에 나오는 신데렐라는 아니고, 신데렐라맨이라는 데몬 러니언이라는 우리가 그 위대한 캣집에서 내가 설명했죠. 데몬 러니언이라는 작가가 마치 그 평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제임스 브래독이라는 그 권투 선수인데, 이 권투 선수가 대공황으로 그야말로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되는데, 홈리스 피플 거지가 되는데, 그 거지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재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죠. 그래서 마치 신데렐라와 같다. 그래서 그 작가가 신데렐라맨이다. 제임스 브래독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옵니다. 자, 어쨌든 그 시대 정신의 큰 흐름 속에서 이 영화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선 1776년 그죠? 7월 4일 날 미국이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하고, 이때 당시에 미국의 헌법 1787년 8년 그죠? 요때 미국 헌법 속에 두 가지 큰 기조가 시대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로크적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로크적 민주주의. 이거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의 미국의 시대 정신입니다. 로크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존 로크라는 사람의 그 유명한 책이죠. 시민정부에 관한 두 논문이라는 책에서 인간 사회의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하는데, 인간 사회는 그냥 놔두면은 자연 상태는 물론 자유롭지만은 인간이 이기적인 상태로 빠지기 쉬우므로 서로와 지배자, 이 지배자는 옛날에는 군주고, 헌법서 법이 있는 속에서는 대통령이죠. 대통령,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 국민이겠죠. 백성, 그죠? 국민과의 관계를 일종의 계약을 맺어야 된다. 상호 계약을 맺는데, 이때 계약은 타고난 자유권, 자유, 평등, 이런 거겠죠. 재산권을 가진 이런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잠시 맡기는 거예요. 트러스트, TRUST, 잠시 위탁하는 거예요. 로크 전에 홉저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홉저는 지배자에게 컨시더, 양녀하는 거예요. 주버리는 겁니다. 주버리는 거 다시 뺏으면 안 된다. 혼란 상태, 만인을 두 장으로 빠진다 그랬는데, 로크는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잠시 위탁, 즉 상호 계약을 맺는 게
계약을 맺으면은 뭐가 가져요? 서로 의무가 생기겠죠, 의무. 이 의무를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은 바로 국민들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지배자를 끌어내릴 수 있다. 바로 뭐예요? 저항권. 저항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크적인 것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다. 즉 대의제에 의한 그런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크의 그 민주주의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그 기본 기후 구조 시대 정신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게 중요한데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을 말이죠.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이라는 자기 책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 그죠? 자유방임입니다. 자유방임. 이거는 일종의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 즉 경제라는 것은 인체의 피가 흐르듯이 자연 상태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한 그 기본 사상이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19세기 동안에 인디비듀얼리즘, 개인주의와 함께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런데 이것이 192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로크적 민주주의와 아담 스미스의 시장경제 이론, 그런 시대 정신이 하루아침에 곤두가 칩니다. 미국의 그런 자본주의가 완전히 파괴되는 뭘로? 대공황으로, 그죠? 대공황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혼란을 가지고 오는 거죠. 바로 이 영화 오늘 그 신데렐라면은 대공황 시대에 아주 그 평범한, 물론 뭐 권투 선수의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니까 평범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공황의 시대에는 평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평범한 사람이 그냥 있다가는 그야말로 아담 스미스의 시장 경제 이론 속에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대공황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것을 대체하는 게 바로 루즈벨트, 그죠? FDR,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에 의해서 뉴딜이라는 새로운 정책 속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좀 이렇게 먹고 살게 돼요. 그런데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뉴딜 뉴딜 복지사회죠. 복지사회에 의해서 대공황 시대를 극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뉴딜이라는 것이 이제 결론에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다시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뉴딜을 우리가 성공했다. 뉴딜은 성공작이다. 성공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거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성공작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인 개념에서 순수한 경제적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제적인 개념에서는 결코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는 1933년에 미국의 실업자 수가 1300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1100만이었죠. 실업자 수가 200만이 다운이 됐지만은 이거는 경제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확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조금 뭐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뉴딜은 성공작입니다. 즉 바로 이 정책이라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개념으로서 볼 때는 뉴딜은 성공작입니다. 왜냐? 뉴딜은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국민들에게 다시 움직이게 하는 희망, 어떤 도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을 공부하죠. 대통령을 공부하고 그 성공한 사람들 또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리더십, 대통령, 국가 최고 리더십의 본질은요. 국가 최고 리더십의 본질은 대통령의 본질이죠. 리더십의 본질은 대통령이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해서 뭐 돈 얼마 벌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밑에 장관들이 하는 거예요. 장관. 또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대통령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리더십의 본질은 이겁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하게 하고 또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바로 절망의 시대, 대공황의 시대에 루즈벨트가 뉴딜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위대한 나팔수죠. 위대한 나팔수가 돼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따라간 거죠, 국민들이. 위대한 나팔수로서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에 오늘 신데렐라맨의 절망 속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아바타죠. 그 제임스 브래독은 뉴딜을 통해서 희망을 안고 다시 신데렐라처럼 일어나는 이런 그 영화입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아주 그 대단한 권투 시합의 다이나믹한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 우리가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시고 또 책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가시곡이라는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 가시곡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곡이라는 놈이 이런 거예요. 그 암놈과 순놈의 가시고기가 있으면은 순놈이 암놈에게 임신을 시켜요. 그러면 임신을 시켰고 얘는 이 순놈에게 부근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놓고 그러면 지는 가버리는 거야. 어디로? 엄마는 가버리고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순놈이 이 알을 깨도록, 그죠? 알을 깨도록 온갖 노력을 해요. 방 청소, 뭐 애들 알 따뜻하게 해주고 뭐 외부 침입 올까 싶어서 완전히 슈퍼맨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알을 깨웁니다. 알을 깨우는데 얘가 먹이 활동을 할 수 없어. 결국은 얘들 먹이를 아빠 뜯어먹어요. 아빠를 뜯어먹고 이 아빠 가시고기는 죽습니다. 이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런 모습들을 가시고기와 일종의 아바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대공황의 원인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것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또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국가 최고 리더는 단순히 돈 버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화를 선생님은 감독이 누군지 몰랐어요. 딱 보고 나서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이 영화는 그 사람이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우리 파앤더웨이에서 공부했던 론 하워드 감독입니다. 이 론 하워드 감독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사회성이 짙고 또 문제의식이 강한 주제를 가지는 거죠.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그것이 결코 개인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다른 사람,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 그러나 망각될 수 있죠. 개인적이기 때문에 망각될 수 있는 주제를 대중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역사적인 공감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론 하워드 감독의 영화들, 뷰티풀 마인드, 바로 수학 교수, 그죠? 분노의 역류, 소방수들, 파앤더웨이, 우리 공부했던 서부 개척에 대한 랜섬, 바로 그 보석금에 대한 프로스트와 앤드 닉슨이라는 닉슨에 대한 것, 아폴로 13호, 다빈치 코드, 이러한 것들입니다. 바로 오늘 영화 신데렐라맨도 론 하워드 감독이 감독했던 영화입니다. 대공황기에 한 권투 선수예요. 제임스 브래독이라는 라이트 헤비급 복서였는데 대공황으로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포기를 해요. 평범한 소시민인데 그러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왜? 가족을 위해서 또 뉴딜이라는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희망을 찾고 용기를 얻고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좌절 속에서 한 소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팔을 다쳤어요. 당신 팔을 다쳤는데 권투 선수가 팔을 다치면 권투 못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사실요, 당시 1935년 대공황이 한참 일 때 미국 헤비급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은 맥스 베어라는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 살인 주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붙어야 되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대공황 시대에 너 왜 하려고 그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주 대답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밀크, 즉 우유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멍멍해지는, 스님도 그 장면에 있어서 참 아버지의 역할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데렐라맨하고 또 같이 봐야 될 영화 중에 하나가 시비스켓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신데렐라맨은 사람에 대한 거지만은 시비스켓은 말에 대한 겁니다. 당시 대공황 시대에 미국 사회에서 오락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인기 컸던 것이 경주였습니다. 말경주였는데 시비스켓이라는 이 말이 한때 챔피언이었다가 병에 걸려요. 그래서 아주 말라 삐뚤어진 그런 말로 변합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기수를 만나서 그 말이 다시 일어나는, 마치 신데렐라 말 같은 그런 입장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신데렐라맨 제임스 브래독의 성공기를 보고 신문기자였던 데이먼 러니언이라는 사람이 신데렐라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를 이해하려면 바로 그 대공황 1929년, 그죠? 1776년 이후에 자유방임으로 해서 그렇게 번성해 오다가, 그래서 1920년대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운 그 위대한 개첩이 1920년대는 그러면 풍요의 시대였어요. 풍요의 시대, 그죠? 어르렁거리는 20년대, 롤링 20s, 재즈 시대, 모든 것이 번성하는 그런 시대죠. 당시 대통령인 1928년
1928년 이후 29년 대통령이 후보라는 대통령인데 후보가 뭐라 그랬느냐? 모든 집에 부엌에는 치킨이 있고 모든 흑간에는 자동차를 주겠다. 그래서 영원히 미국이라는 사회는 번성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번성의 시대입니다. 번성의 시대에 그야말로 뭡니까? 번영에 대한 1920년대 번영에 대한 낙관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 것들을 대변해 준 거. 1920년대의 번영을 상징해 준 게 바로 뭐냐면 주식과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뭐 부동산 주식은 저는 모르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주식과 부동산 대단하죠. 부동산이랑 부동불패 뭐 이러는데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건 뭐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 그죠?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1989년 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 자금을 아껴서 당시 600만 원, 정확하게 600만 원. 주택복금이 당시 얼마였느냐? 1000만 원이었어요. 1천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600만 원은 큰 거죠. 600만 원을 아껴서 당시 내 선생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하는 그런 주식 대리 그런 회사를 다녔어요. 거기에 그 친구 말을 듣고 선생님 주식의 주자도 몰라요. 사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주식을 해라. 주식은 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주식은 한 바구니 안에 넣으면 안 돼. 그래서 갈라서 300만 원은 지금 망하고 없는 유공 뭐 지금 SK로 바뀌었습니까? 또 300만 원은 지금 망하고 없습니다. 이것이 한일은행에 넣었어요. 처음에 한 2주 3주 동안 하늘같이 오르더라고. 야 세상에. 당시 제가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조교 한 달 뭐 이래 돈 가져오는 게 제가 20만 원 가져왔어요. 20만 원 가져왔었는데 이거 뭐 하루아침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 눈이 어떻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왜 주식이 이렇게 중요하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조금 있으면 더 오르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있다가 웬걸 2, 3주 지나니까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한 달 지나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막.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뭡니까? 고통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한강교가 많은데 이 아치가 있었던 곳은 한 곳뿐이었어요. 제1한강교, 그죠? 제1한강. 이 한강교에서 그때 지금은 여기에 뭐 참기름도 바르고 뭡니까? 뭐 이 압정도 있고 그래서 못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 89년도에는 뭐 참기름도 없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럼 여섯 떨어져 죽거나 똑같은데 꼭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선생님도 그 죽는 게 코스인가 보다 싶어서 여기 가까이 갔었어요. 사실. 근데 뭐 안 죽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이걸 팔았는데 한 200만 원 넘어 팔았어요. 200만 원. 응? 그때 당시에 제가 주식에 성공했으면은 다르죠. 인생이. 달랐을 건데 주식은 그래서 알고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뭐 주식보다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압니까? 뭐 저는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도 뭐 이런 주식은 일종의 트러스트, 신뢰가 있어야죠. 신뢰가 깨지면은 그냥 하루아침 꿈도 친다. 자 1920년대 미국 부동산도 하늘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당시 이 부동산 이야기하기 전에 주식 얘기 조금 더 합시다. 우리 위대한 개츠비를 쓴 그 스콧 피츠제랄드가 자기 책에 보면은 자기 이발을 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이발관을 갔대요. 이발관. 근데 이발관에 가니까 이발사가 없어. 어디 갔겠습니까? 주식 투자하러 간대요. 신발을 닦으려고 구두 닦는 사람을 찾는데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주식 투자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주식에 미쳤어요. 응?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주식을 어떻게 알아요? 궁금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계피를 본 거예요. 계피 이런 말 쓰면 되나? 뭐 어쨌든 피해를 본 겁니다. 자, 당시 부동산도 유행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시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발전해 1926년에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당시 선생님은요 부동산에서는 조금 성공을 했어요. 조금 성공했습니다. 왜냐? 자, 당시 나하고 이제 비슷한 동기들이 결혼을 하고 대부분의 2, 3천만 원의 전세를 서울에 뭐 이런 압구정동에 이런 전세를 살았어요. 전세를 샀는데 선생님은 1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과 안양의 경계선에 주공아파트, 그죠? 주공아파트 5층짜리 주공아파트 연탑 불 때는 주공아파트를 샀습니다. 사서 내가 결혼을 2월 26일 날 했는데 신혼여행 일주일 갔다 오니까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하루에 100만 원씩 올려주게 돼요. 하루에 100만 원씩.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인데 하루에 100만 원씩 이 집이 올라가. 집이 원래 내 눈이 또 한 번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오르더니 나중에 얼마에 팔아요? 1억 천에 팔았어요. 1억 천에 팔았습니다만은 2, 3년 후에 1억 천에 팔았는데 지금 얼마 하느냐? 20억이에요. 20억.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지금 내가 가슴앓이를 해요. 가슴앓이를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랬어요. 요거에 조금 뭐 이래서 공부하고 뭐 지금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대공황 시대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1920년대의 시대적 배경, 그죠? 어떤 성공에 대한 낙관, 주식 올라갈 거고 부동산에 대한 낙관, 이런 부동산이 올라갈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시대, 우리가 IMF를 당했던 그런 시대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거예요. 자, 1920년대에 과잉 생산을 했어요. 과잉 생산을 하고, 자, 과잉 생산을 했는데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요. 가격 하락하니까 가격을 하락하니까 물건을 더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노동자를 해고해요. 노동자를 해고하게 되고 노동자를 해고하니까 노동자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매력이 또 떨어집니다.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물건을 이제 안 파니까 기업이 파산되죠. 기업이 파산되니까 기업이 돈 빌려줬던 은행이 파산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공황이 오게 되죠. 대공황이 오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1929년 10월 28일 블랙 투스데이라는 거예요. 돈이 그야말로 내 돈, 그죠? 우리나라는 종교가 3개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종교입니까? 우리나라 종교가 딱 3개 있습니다. 뭐 또 종교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또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 종교는 3가지입니다. 첫째,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그런 소리 하시면 그건 초등학생이고, 첫째, 돈교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내가 공부하는 미국교예요.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 뭐 소국이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자식은 미국 보냈어요. 미국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요즘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 요즘은 또 안 가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뭐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죠. 뭐 어쨌든 1920년대에는 돈이 종교의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종교와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내 돈인데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블랙 투스데이, 블랙 투스데이 사라졌습니다. 와,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그 마키아벨리, 그죠? 르네상스 피렌체 작가가 아니라 공무원인데, 이 마키아벨리를 공부하다 보면요, 마키아벨리가 참 나하고 많이 닮았어요. 내가 마키아벨리를 닮았나? 뭐 하여튼 많이 닮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29살에 국가공무원, 임시공무원이 돼요. 임시공무원이 됐다가 43살에 그 임시공무원직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같이 일했던 다른 친구들은 다 복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키아벨리만은 재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들이 5명인데 아내 있고 총 7명이에요. 자, 47살에 쫓겨나고 또 그 자기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던 그 반란 음모에, 메디치가 반란 음모에 그 연루가 돼가지고 10년치 봉급을 벌금으로 냈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돼서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시골에 가서 산탄드레아 그 산장에 가서 자기를 다시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제발. 나 취업 좀 시켜주세요. 나 대학 교수 좀 시켜주세요. 나하고 똑같았어요. 당시에. 나 대학 교수 좀 시켜주세요. 그런 이 43살의 마키아벨리가 쓴 책이 바로 군주. 그래서 군주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군주한테 갖다 주니까 로렌조 2세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원래 로렌조 2세가 아니고 다른 군주한테 바치려고 그랬어요. 로렌조 2세한테 갖다 주니까 로렌조 2세가 하피랄리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주론의 다른 것은 읽지 마시고 군주론 서문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군주론 서문을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군주론 서문. 마키아벨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군주에게, 당신 왕에게 좋은 말, 좋은 돈, 좋은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을 선물을 주는데 나한테는 그런 게 없다. 그러나 나는 역사적인 이 인간이 살았던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진실, 그리고 내가 15년 동안 경험했던 정치적인 현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당신이 군주를 해가는데 정말 좋은 지혜를 줄 수 있는 담은 내용이다. 이걸 통해서 던지지 마시고 잘 읽어보면은 당신 군주로서 성공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통일될 거다. 그래서 나를 좀 써주라. 나 좀 취업 좀 시켜주라. 라는 내용이 바로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키아벨리가 그러죠. 리더는, 군주는 백성, 일반 국민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은 되라.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은 되어야 된다. 군주가 너무 딱딱한 게 아니라 너무 그냥 물컹해지면 술에 술 딴 듯 물에 물 딴 듯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주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은 됐지만은 증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즉 분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그 군주에게 증오를 하고 분노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증오와 분노를 국민들로부터 증오와 분노를 사는 것은 두 가지다. 당신은 이런 거예요. 내 아내를 다른 놈이 뺏어가는 것. 당신은 그런 게 많았는가 봐요. 아내를 뺏어가는 것.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 돈인데, 이제 그런 거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주식. 내 돈인데, 내 돈을 다른 사람이 뺏어갔을 때,
분노한다. 이때 분노는 어느 정도냐? 아버지가 죽었을 때 분노하는 것보다 내 돈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져갔을 때 더 분노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분노합니까? 아니면은 내 돈인데 제가 뺏어갔어 더 분노할 겁니까?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은 죄송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은 마키아벨리가 옳은 것 같아요. 내 돈인데 아무 이유 없이 뺏어가는 거. 이야, 물론 주식은 자기가 잘못해서 뺏어갔겠죠. 그런데 이때 내 돈을 뺏어가는 군주들은 대체적으로 국민을 두려움으로 만들지 않고 이 국민을 온화한 대상, 즉 좋은 사람, 좋은 군주로 비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군주가 되는 길은 돈을 쓰는 거야, 돈. 즉 세금으로 들어온 돈을 국고를 쓰는 겁니다. 국고를 그냥 국민들이 조금 먼 소리 하면 야, 돈 줄게. 하늘에서 햄버거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햄버거 주는 거야. 처음에 돈을 마구 쓰는 거야. 일종의 복지라는 개념으로 마구 쓰는 거야. 마구. 자, 돈이 없어. 국채.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마구 쓰는 거야. 여러분들 뭡니까? 미국의 뉴딜이 여기서 뉴딜은 성공했습니다만 뉴딜의 자유주의가 1970년대 가서 미국의 혼란기로 접어들게 이유는 바로 뉴딜 자유주의 복지 사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자꾸 쓰는 거야. 나중에 돈이 없어요. 자, 처음에 돈을 국민들에게 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 돈을 뺏는 거야. 이제. 뭘로? 세금으로. 각종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 군주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로부터 정오를 사는 거죠. 그래서 군주 자체는 마키아벨리가 그래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리더는 너무 그 팔로우들,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으려고 연연하지 마라. 즉, 요즘 지지율입니까? 대통령 지지율,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라. 군주라는 본질은 원래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되고, 또 좋은 군주가 아니라 나쁜 군주라는 이 평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인색한 나쁜 군주, 인색한 군주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뭡니까? 국민들로부터 국고를 지킬 수 있고 또 세금을 적게 받을 수 있고. 세금 많이 내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썼는데, 어쨌든 1929년에 대공황으로 미국 사회의 국민들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자, 선생님의 전공이 미국 대통령,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인데, 이것을 왜 처음부터 이걸 했느냐? 원래 관심은 바로 대공황이에요. 대공황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대공황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의 최고의 원인은 당시 최고 리더 미국 대통령이죠. 리더십의 부재가 있지 않겠느냐, 리더십이 잘못된 데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활성 안 됐습니다만은 이미 미국은 당시에 1990년대 박사과정 들어갈 때 1990년대만 하더라도 리더십이라는
그 학문 영역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또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이런 학문 영역들. 그래서 뭡니까? 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쭉 돼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거에 관한 책들을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 책을 통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꼴찌에 해당하는 대통령들이 1920년도의 대통령, 하딩, 후버, 쿨리지 후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내 무릎을 쳤죠. 이거다. 이게 바로 대공황의 원인이다. 바로 당시 이 사람들이 다 공화당 애들인데, 지나치게 시장 경제를 낙관하는, 그러나 실체가 부족한,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주식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실물 경제가 따라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의 치킨과 자동차를 보장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대공황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선생님은 공부해 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그렇게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리더십을 부재하게 하고, 그런 리더십 속에서 국민들이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1920년대 초에 일어난 레드 스퀘어라는 적색 공포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비공개라는 영화는 1950년대라면은 1950년대 레드 스퀘어 메카시즘이라면은 선생님 공부한 거는 요 시대 1920년대 메카시즘과 같은 공산당 열풍이에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걸 공부하다가 결국은 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죠. 자, 대공황의 원인은 이런 거예요. 구매력의 확대가 안 됐습니다. 왜냐? 이미 미국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그 포드, 자동차, 그죠? 포디즘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어셈블리 라인, 일관성 작업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에 들어갔는데, 대량 생산은 가능했지만 소비는 불가능했습니다. 구매력이 저조했다. 두 번째, 고립주의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세계 간섭주의였다가 전쟁이 끝나고 국제연맹에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립주의로 회귀했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저조했죠. 세 번째는 신용구조가 미약했습니다. 즉, 은행은 오늘날은 담보를 통해서 그 신용을 확보합니다만은, 당시는 그냥 무조건 빌려줬어요. 뭐 주식이 되니까, 부동산이 되니까. 그래서 신용구조가 미약했습니다. 개인이 망하고 또 회사가 망하면 은행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의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에만 투자했지 어떤 다른 제조업 사업에서는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대공황의 원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공부했던 국가 최고 리더의 리더십이 부재했다라는 거죠. 자, 대공황의 현실이 어땠느냐? 실업자 수가 1,300만이었습니다. 1933년이죠. 3년 3월 달에 노동인구의 50%였어요. 은행이 32,000개가 파산했습니다. 농촌은 더스트 바울, 즉 먼지 그릇, 먼지 사발이었어요. 이때 가장 심했던 고통을 받았던 오클라호마입니다. 오클라호마. 그래서 오클라호마로부터 온 사람들, 오키즈, 고속도로 속에 I-70, I-80 고속도로에 거지들이, 홈리스 피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키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게 후보빌입니다. 후보빌. 후보 대통령이 만든 마을, BILLE, 그죠? 후보빌인데, 뭐 수많은 판자촌을 만들어서 그 거지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했던 거죠. 이제 그것이 국민들의 희망을 주지 못했던 것. 아까도 얘기했죠. 리더는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는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으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도의 신성이죠. 인도의 유명한 간디가 한 위대한 말이 있잖아요. 국가 최고의 복지는 그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국가 최고의 리더입니다. 자유방임의 시대, 또 거친 개인주의, rugged individualism, 그런 시대가 1920년대에 끝나는 거죠.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되죠. 바로 루즈벨트,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죠.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됩니다. 당시 이제 20년 선거에서 나서가지고 부통령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21년에 이 소마비에 걸려요. 그리고 24년에 다시 정치에 회복합니다. 복귀해서 존 스미스라는 그 민주당 뉴욕 주지사에게 도움을 줘요. 그리고 28년에 그 뉴욕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한테 빼앗기고 이때 28년 뉴욕 주지사로 루즈벨트가 들어와요. 들어가면서 대공황의 시대에 뉴딜의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2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only thing, 유일한 거, we have to fear, 우리가 해야 하는 거, have to 뭐뭐 해야 하는 거죠. fear, 두려워해야 하는 거, is fear itself, just fear itself. 바로 두려워해야 되는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내가 나팔을 불 거니까 나를 믿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따라와라. 이런 겁니다. 내가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하게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어쨌든 위대한 그 리더를 만나서 대공황을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뉴딜이라는 거요. 뉴딜, 새로 판. 지금까지 국가 간섭이 아니었죠. 자유방임이었다가 그 시대 정신이 국가 간섭, 인터벤셔널리즘으로 바뀌는 겁니다. 국가 간섭으로 바뀌면서 뉴딜 정책을, 즉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테네시강 유역 개발. 그래서 미국의 전기 사정을 또 수력, 물 사정을 모두 다 해결하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당시 영국의 경제학자 이 케인즈라는 사람의 이론으로부터 옵니다. 국가가 불경기에 들어가요. 불경기에 들어가면은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신용이 가장 큰 조직이 국가다. 국가가 돈을 마련해서,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즉 공채를 마련한다든가 국채를 마련한다든가 또 애국에서 돈을 빌린다든가 해서 돈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기업이 일자리 들어오겠죠. 일자리 들어오면 뭡니까? 돈을 벌겠죠. 돈을 벌면 다시 해요?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다시 투자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의 효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국가 간섭주의입니다. 국가 간섭. 그것은 다른 말로 뉴딜 자유주의였어요. 뉴딜 자유주의가 언제까지? 1970년대까지 계속됩니다. 이러다가 70년대 가서 우리 이제 영화 닉슨이라는 마지막 수업에서 공부할 때 닉슨이라는 것을 보면은 할 때 잘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은 1970년대 세 가지의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두 번째는 중동의 석유 사건, 석유로 세 번째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뉴딜 자유주의, 즉 복지를 끊임없이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한때 우리나라의 그 방송인으로서 인기를 끌었죠.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로버트 할리. 로버트 할리. 지금은 마약을 해서 안 나와요. 이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할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부산 사투리를 써요. 부산 사투리. 당시 이 로버트 할리가 1960년도에 바로 평화봉사단, 세계 평화봉사단이라는 뉴딜 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게 미국의 예산을 쓰는 겁니다. 예? 소위 말해서 국가 세금을 쓰는 거예요. 국가 세금을 써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한다라고 해서 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던 겁니다. 그게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 가서 부산 사투리를 쓰고 다시 미국 갔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건데 바로 그런 뉴딜 자유주의가 성행했던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1970년대 미국 사회를 고통으로 몰고 갔죠. 이를 1980년대 새로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이 이 정책을 바꿉니다. 자, 미국의 1976년에는 뭡니까? 자유방임주의였죠.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였다가 1929년, 그죠? 29년에 국가간섭주의로 바뀌죠. 인터벤션을. 그래서 1980년에 와서 다시 시장경제로 바뀝니다. 이때 시장경제 국제시장경제입니다. 바로 국제화, 세계화가 있는데 당시 레이건의 경제보좌관이었던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해요. 뉴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뭐냐? 자유주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자유주의는 정치적, 사회적인 자유주의입니다. 이건 19세기, 그죠?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입니다. 국가에서 간섭하지 마라. 다른 나라에서 간섭하지 마라.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젊고 잘 산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경제, 레이건 더하기 에코노미, 레이고노믹스라고 얘기를 하죠. 레이고노믹스라는 이런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자, 이 대공황기의 뉴딜을 통해서 미국 사회를 다시 희망으로 대차 대조표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희망으로 성공시킨 사람은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입니다. 이 사람을 선생님이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 특징은 바로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 물론 소통의 달인은 레이건이기도 합니다만 다음에 시간 있으면 선생님이 레이건에 대해서 또 잘 쓰고 싶어요. 이게 소통인데 소통의 힘이라는 선생님 책을 썼습니다. 루즈벨트. 여기에 보면 루즈벨트가 국민들에게 솔직해요. 솔직합니다. 솔직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특히 이 경제 상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일본이 이 태평양에서 어느 섬을 장악했다는 이 여러분들 가든 플랜트라는 거 아세요? 가든 플랜트?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식료품 가격이 오르니까 루즈벨트가 노뱀 정담, 난로가 정담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요. 다음에 지도를 사세요.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사세요. 세계 지도를 사서 태평양의 어느 섬을 찍습니다. 여기는 지금 당신의 아들이 이 개머리판이 없어서 여러분 군대 가면 개머리판이 있죠. 군 총수는 이 고무로 해야 되는데 반동을 막기 위해서 개머리판이 없어서 다친다. 그래서 집에 있는 쓰지 않는 고무 또 철강이 없어서 집에 있는 숟가락 저 있을 때만 해도 숟가락 이런 거 엿장수가 최고였습니다. 일본의 일제들이 우리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면은 집에 있는 숟가락 노쇠 다 가져갔다 그래요. 이제 루즈벨트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고무, 집에 있는 고철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소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집에 가든 길거리에 노는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든을 만들어서 채소를 심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그 노변증이다. 바이어사이드, 난로가, 그죠? 난로가의 배체트, 노변증당. 이것이 약 40번, 50번에 걸쳐, 50번은 안 돼요. 44번인가, 43번인가 그래요. 에 걸쳐서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라디오를 통해서, 당시 최고의 소통의 방법인데, 라디오를 통해서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요. 자, 기자회견. 여러분들, 루즈벨트가 12년 동안 대통령을 해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1150번 합니다. 50회. 생각해보세요. 1년에 52주입니다. 2주에 한 번꼴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방법도 기가 차요. 보통 기자회견은 여기 단상이 있고 대통령 여기 있고 그죠? 뭐 마치 그 호위대처럼 서 있고 여기 기자들이 있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짜고 치는 이 짜고 치는 질문지를 그 루즈벨트가 우든 페이퍼라고 해요. 우든 페이퍼. 이건 죽은 종입니다. 죽은 종. 죽은 종이 그거 하지 마라. 직문직답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 속에 루즈벨트가 있고 보좌관들이 이렇게 쭉 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자들이 둘러 있는 거죠.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걸 직접 하고 못하는 것은 뭐 보좌관들이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국민들과 만났죠. 세 번째는 보좌관들과 자기의 부인 엘리너를 현장에 파견하는 겁니다. 현장에 파견. 그죠? 이렇게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위대한 소통가였습니다. 낙관적인 사고를 국민들에게 알렸어요. 뉴딜의 결과.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경제적인 것은 실패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쟁.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 경제도 부활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뉴딜은 성공작이었죠. 왜? FDR이 국민들에게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주고서 노력한 게 아니라 애당초 루즈벨트의 목표는 국민들의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희망으로 끌어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은 국민들에게 다시 자신감을 부여하는 거였습니다. 위대한 나팔수가 내가 나팔을 불고 갈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제임스 브래독, 오늘 이 영화의 주인공 제임스 브래독도 어떻게 보면 뉴딜의 아바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임스 브래독과 같은 우리 평범한 시민이 뉴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찾고 자신감을 찾고 도전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간 것이 오늘 이 영화의 핵심이 될 겁니다. 평범하지만은 진정한 영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국가 최고의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국가를 이야기했지만 한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 또 조직 개개의 대차 대조표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선생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자식에게 아빠가 있어. 응? 이 가시고기 정도는 아니지만 아빠가 있어. 나를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대신에 니네들 올바른 길을 가. 그러면은 언젠가 너희들은 성공할 수 있어. 그런 희망,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것. 시야말로 정말 한 가정의 아버지, 또 국가 조직의 장, 또 국가의 최고 리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영화 신데렐라맨을 통해서요. 신데렐라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느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 영화를 보면은 그냥 건투 시합 하는 거예요. 건투 시합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런 내용 그 건투 시합 속에 숨어 있는 그죠? 대공황 또 뉴딜 그걸 극복하는 위대한 리더십이 살아있는
속에서 이 신데렐라 맨이라는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CB 스케치라는 영화도 한번 꼭 빌려서 여러분들 다운을 받아서 보면은 바로 이 시대 미국이 자유방임의 시대였다가 국가 간섭의 시대, 그 국가 간섭에 도움을 받고 성공하는 그런 평범한 개인의 삶을 볼 수 있을 거고, 우리들의 삶은 대부분 제임스 브래독과 같은 그런 소시민의 길을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강의하면서요, 선생님이 자꾸 그 영화의 장면들이 오버랩이 돼요. 오버랩이 돼서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면서 공부를 하고 먼저 내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영화를 보시는 그런 과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아스 밀러의 그 크루스보를 공부했었죠. 바로 아스 밀러가 크루스보를 쓴 시대, 1950년대에 그 반공 이데올로기, 추악한 반공 이데올로기인데, 선생님이 그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물론 50년대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196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온몸에 느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라는 영화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